짜장면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무섭게 혈당이 팍팍 올라요. 누가 아침에 먹는 과일 주스가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인공지능, 똥인가 된장인가? 네.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30분간 이야기 나눌 건양대학교 의료원의 김종입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맛을 안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양대학교 병원에 초반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위장 취업을 했었고요. 현재는 정보의학교실에서 주임교수, 그리고 우리 인공지능학과에서 교임교수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인공지능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연구자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연구도 많이 했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의료정보학회에서도 일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이쪽 관련된 일을 하는데 저를 모르면 그분이 간첩이다 라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뛰어든 계기는 그 조교수 시절에, 위장 취업 시절에 저 원래 코딩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박이 나면서 보시면 처음에 그 앱스토어에 올렸었는데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외국에서 만든 mp3 플레이어들은 이퀄라이저라든지 이렇게 음악을 듣기에 좋은 기능들 위주로 기능을 편성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어가 평생의 태클인 관계로 영어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반복 기능이 있는 그런 mp3 플레이어가 아주 간절히 필요한데 앱스토어에는 마땅한 그런 반복 기능이 적절하게 잘 구현되어 있는 mp3 플레이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앱스토어에 앱을 심사를 받고 올리는 일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게 너무 짧은 시간에 전체 차트에서 104위에 랭크되는 겁니다. 또 우리 등수 보면 또 못 참죠. 이거 등수 올려야 됩니다. 다음날쯤 되니까 탑 프리 에듀케이션 차트, 무료 차트 중에서는 이제 교육 차트에서 3위에 올라가더라고요. 오? 이거 탑랭커 안에 들어? 다음날 보니까 전체 차트에서 이제 61위, 탑 프리 에듀케이션 차트에서는 1위, 39위.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계속 올라갑니다. 알집도 깔았습니다. 대망의 3위까지 해봤습니다. 그때 부끄러운 정도의 개발 수준이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걸 내가 만들 수도 있네? 나 스스로를 깨우친 굉장히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꼭 제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만한 앱이면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집사람이 내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과 검진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는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 정형외과가 다 같이 써야 되는 굉장히 범용적인 목적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실 어느 특정 전문의 입에는 또 입맛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소화기내과 전공한 사람 입맛에는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늘 투덜투덜 거리길래 결혼 기념일 선물로 검사실 통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거죠. 네,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보시면은 처음에는 검사실 통계만 만들다가 나중에는 월별 정산에다 연말 정산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우매한 짓을 했죠. 네. 이런 일들 하면서 저의 개발에 대한 능력을 몰래 키워가던 와중에 제 인생을 바꾸는 연구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가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여러 차례 이기고 완전히 인공지능이 앞으로의 4차 산업을 이끌겠구나 라는 큰 기대를 주목받던 시절이에요. 당시에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건양대학교 병원이 전신이 영등포에 있는 김안과 병원이잖아요. 저희가 어느 대학 병원보다도 안과 데이터에 대한 것만큼은 양이라든지 이런 질적인 면에서 전혀 뒤처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도 뭔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도전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안과 선생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의사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꽃방귀 끼던 시절입니다. 그랬는데 당시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이쪽 인공지능과 관련된 R&D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들이 많이 잡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기는 또 기관 입장에서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선수를 찾던 와중에 그때 이제 저희 부총장님, 연구원장님께서 그 진료실에서 맨날 그 진료 안 하고 프로그램 짜고 있는 그 친구 한번 올라오라고 해봐. 그래서 김 교수를 찾은 겁니다. 제가 올라갔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과제에 잘 도전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이게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자동차 사는 게 이 인생의 로망인 거고, 저같이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컴퓨터 좋은 거 한번 가져보는 게 인생의 로망인 건데, 제 용돈으로는 살 수 없는 컴퓨터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간 목숨을 걸고 제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덜컥 선정이 됐어요. 당시에 애띠리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사님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했었는데, 정식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닿지 않았던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은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조혜성 박사님과 같이 밤을 새면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특허까지 연결됐고요. 그리고 그게 한 번에 기술 이전까지 되는 재미난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걸 관현대학교 병원에서는 임상시험까지 도와서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받는 과정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진로를 확 접었어요. 그리고 정보의학 교실을 만들고, 지금 현재는 저희 연구원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들을 지금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한 게 5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AI 시대에 인류가 요즘에 굉장히 큰 질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곳에 2021년 7월 30날 실린 기사거든요. 잠깐 읽어보실까요? 코비드 잡으려고 AI 툴을 수백 개를 만들었는데 결국 우리한테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 인공지능에 진심으로 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 한 사람으로서는 되게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누군가가 우리를 폄훼하려고 한 얘기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아직 인공지능이 이세돌 구단을 이긴 거 이외에 자율주행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정말로 4차 산업을 이끄는 주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사가 그 핵심을 뚫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요. 앱스토어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앱들의 그 생애주기라고 해야 되나요? 보면 위에 지금 숫자로 보이시는 게 49%, 57%, 64% 이게 그 사장된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헬스와 관련된 앱들이 마구 시장에 소개됐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만든 것들 중에 49%가 사장되고 51%가 현재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때 뭐부터 만들어요? 가장 성공할 것 같은 비즈니스 모델부터 개발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2010년에 가장 정말로 이거는 무조건 돈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 중에 절반만 지금 현재 시장에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2011년, 2012년, 2013년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사장률이 계속 올라가죠. 49%, 57%, 64%, 70%, 76%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반성하고 제대로 만들어서 사장률이 줄고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기대, 투자 심리 때문에 펀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데스밸리를 그 투자받은 금액으로 버티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 2015년에 출발한 기업들은 꽤 많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2022년에 지금 우리가 평가한 10년 전에 있던 앱들의 64%는 앞으로도 64% 이외의 앱들은 40% 가까운 앱들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2015년에 나온 75%의 앱들 중에서 더 많은 비중이 2025년에는 사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수치죠. 실제로 앱들의 다운로드를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녹색 그래프가 전체 다운로드를 가지고 있는 앱들의 구성 양상이에요. 대개는 탑랭커들, 카카오톡 같이 유일무이한 앱들 있잖아요. 시장을 완전히 섭렵한 그런 앱들이 대부분의 다운로드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10밀리언 이상의 다운로드 가진 앱들이 50%에 육박하는 49%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32%, 14%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데, 2021년에 디지털 헬스 앱들의 다운로드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또 재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5,000건 미만의 다운로드만 기록하는 앱들이 전체의 83%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5,000건도 다운로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뭐 중고등학교 동창들 나눠주고 4촌에 8촌까지 나눠주었는데 그 이상 자동적으로 전파되는
앱들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3%는 그냥 그렇게 나눠주다가 끝나는 거고, 결국 5만 건에 이르는 게 11%, 그리고 50만 건에 이르는 게 4%. 결국 10밀리언 이상의 다운로드가 나오는 건 0.06%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7만 7천 개의 앱 중에서 110개에 해당하는 0.06%만이 전체 다운로드의 49%를 차지하게 되고요. 우리가 요즘에 인공지능이 화두가 된 이후에 너무 모든 걸 인공지능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인공지능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투자가 쉬우니까 일단은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만드는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들 대부분이 개발까지는 완료가 되고 상품까지는 만들었을 때 결국은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저는 빨리 이 부분을 다시 문제 중심의 사고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펀딩이 끊기기 전에. 사실 저는 예전에 락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제가 락을 계속 좋아하면 평생 젊은 친구들과 호흡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락이 평생 젊은이들의 음악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락이나 메탈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저씨들의 음악이죠.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한다 그러면 연구비가 없어서 굶어 죽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으로 뭘 만들겠다고 하면 다들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이 뜻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시대적 인기를 누리고 있죠. 저는 이것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제대로 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금방 흘러가는 시대적 흐름의 일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빨리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되는 이유죠. 그리고 필요한 걸 넘어서서 돈을 내고 쓸 만큼 좋은 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디지털 헬스 디바이스들이 측정 가능한 파라미터들이 어떤 범위에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애플워치라든지 갤럭시 워치, 핏빗 이런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반지 형태도 나오고 팔찌 형태도 나오고 목걸이 형태도 나오고 신발 형태, 허리띠 형태로도 나오는데요. 그런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파라미터들은 뭐가 있냐? 앞에 4가지 항목에 국한됩니다. 하트레이트, 스텝 테이큰, 그러니까 걸음수, 이동거리, 소모 칼로리량.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파라미터들은 만보기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20, 30년 전에 만보기 차고 다닐 때도요. 이 정도는 센싱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요즘엔 IoT,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각각의 개인 건강 기록들이 이제는 빅데이터화 되어서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죠. 그것밖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그 환자의 심박수하고 걸음수만 보고 진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확진, 그러니까 환자 몸에 칼을 대기 전에 그래도 나의 이런 진찰 소견을 뭔가 객관적인 검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고 추가적인 피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검사들만 컴퓨터한테 학습시키면서 사람만큼 똑똑한 인공지능이 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의 실력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여러 디바이스를 통해서 센싱되는 데이터의 파라미터들이 더 다양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자꾸 지금 이 파라미터들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자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만든다고 하면, 지금 당장 만들겠다고 하면 다들 관심이 많고 투자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뒤에 이미 배터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가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용화돼서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진 않지만 개발된 센서들은 굉장히 많아요. 뒤에 보시면 슬립과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다음 차세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고요. 요즘에는 혈압도 재고 체온은 당연하고, 저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블러드 알코올. 여러분 이거 술을 한 잔 하긴 했는데 진짜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그러면은 운전대를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게,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건 혈중 알코올 농도잖아요. 디텍션 할 수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저라도 일단 돈 주고 살 것 같아요. 정자수도 잽니다. 지금 난임
암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액 검사하는 거 사실 남자들한테도 굉장히 부끄럽고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검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가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집에서? 저는 이 시장 틀림없이 지불하고 이용할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거, 정말 언맷 니드라고 하죠. 정말 불편해하는 거,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만든다면 인공지능의 앞으로의 역할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시험의 양상을 보면 내분비내과, 엔도크리놀로지가 정말 많은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장에 지금까지 없었던 센서가 나타났거든요. 어떤 센서요? 연속형 혈당 측정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뭐죠? 당뇨는 혈당만 조절 잘 되면 사실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당뇨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혈당을 잘 관리하고 인슐린 펌프 등을 이용해서 본인의 부족한 췌장 기능을 잘만 대응해주면 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일반인들과 똑같거든요. 연속형 혈당 측정기가 이 시장에 나온 겁니다.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 관리만 잘하면 사실 몸에 문제가 전혀 없이 일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혈당이 조절이 안 돼서 높아지는 혈액 속의 당이 세포 독성을 가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것만 잘 피할 수 있도록 관리만 된다면 우리는 당뇨병이 그렇게 크게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속형 혈당 측정기 24시간 저의 혈당을 꾸준히 관찰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세상에 나타난 거죠. 어깨 쪽에다가 그 작은 필라멘트 같은 거를 피부 아래다가 심어요. 처음에 필라멘트를 심을 때만 따끔합니다. 바늘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바늘을 빼고 나면 필라멘트만 남아요. 필라멘트는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물감이 전혀 없습니다. 저의 혈당을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오르고 내리고. 제가 그 임상에 참여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면 요리를 확 끊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공통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면 요리는 짜장면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아침에 먹는 과일 주스가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했습니까? 생으로 먹으면 몰라도 갈아 먹으면요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진짜 인류가 어쩌면 가장 먼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의 힘을 빌어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병이 당뇨병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미 거의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인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대를 다닐 때 연속형 혈당 측정 값들을 가지고 당뇨를 치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현재 내부비내과 교과서에는 연속형 혈당 측정기를 어떻게 활용해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임상시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당뇨를 선별진단할 때 요당을 보잖아요.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혈당이지만 혈당은 피를 뽑아야 되는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가장 비침습적인 소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깨에서 체액에 있는 당을 측정하는 것 또한 혈액 속의 당을 100%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의 당과 얼만큼 코릴레이션 되는지를 확인하는 임상시험들, 어느 정도의 치료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저희는 저렇게 많은 임상시험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호흡기 내과 지금 바로 다음 줄 서 있죠? 수면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과 관련된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과, 뇌파라든지 다양한 센서들이 지금 다음 임상시험의 주인공이 되고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분비내과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꾸준히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게 저의 기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에 의사로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학자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시고 개발에 대해서 더 전문성이 있죠.
근데 그분들께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겉평 속스. 너무 스타워즈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하스피털, 디지털 스퀘어는 겉은 평범해 보이지만 속이 스마트한 미래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내가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죠. 화려한 것보다 나에게 익숙하지만 대신에 기능이 스마트한 장비들이 개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템플스테이에 한 사진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스마트 액자. 액자가 특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밖의 환경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액자가 스마트 액자인 거고요. 베개의 모양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베개가 그 베고 있는 사람의 체중과 체형, 그리고 수면 패턴 등을 잘 읽어서 환자분의 수면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게 스마트 베개인 거죠. 근데 자꾸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 화려해 보이는 것들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과 제가 고민하고 방향을 다시 문제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노력해 간다면 앞으로의 인공지능 4차 산업을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